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. 무릎 관절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제법 길어지겠다 싶더군요. 점심 장사를 마치고 텅 빈 가게에 앉아 멸치똥을 따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 주문. 경쾌한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. 오후 3시, 점심도 저녁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. 이 시간에 죽을 시키는 사람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. 몸이 아주 아프거나 마음이 아주 허하거나. 습관처럼 주문서를 뽑아들었는데 메뉴보다 그 아래 적힌 요청사항 글씨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. 돋보기를 고쳐 쓰고 다시 봐도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.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제가 임신 중인 미혼모인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요. 다음 주말 전에 꼭 이 채 드리겠습니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참치 마요 비빔밥 2개, 그리고 야채죽 하나. 합쳐서 14,500원.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. 장사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짓말에 속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지만 임신, 미혼모, 그리고 배고프다는 그 세 단어가 유독 제 늙은 심장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. 허참나. 별 희한한 사기꾼다 보겠네. 여보, 이거 봐라. 요즘 애들 무섭다 무서워. 임신, 미혼모. 이제 나주동정 심유발작전으로 나오네. 취소 눌러라, 얼른. 진짜면 어쩌요? 뭐가 진짜야? 딱 보면 모르나. 저번에도 그 옆 동네 피자집. 돈 나중에 준다고 시켜놓고 잠수 탄 놈들 이야기 못 들었나? 14,000원이 땅 파면 나오나? 밥이다.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고 밥 달라잖아. 뱃속에 애가 있다잖아. 거짓말이라도. 밥 굶는 임신부라는 말은 차마 못 넘기겠다 나는. 아이고, 우리 마누라 또 병도 졌네. 오지랖병. 그게 다 사기라니까. 조용히 좀 해보소. 전화는 한번 해볼 거니까.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. 남편 말대로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의심부터 하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제 머릿속엔 멀리 유학가 있는 딸아이 생각이 스쳤습니다. 우리 딸도 어디서 밥이나 안 굶고 다니는지. 그 생각만 하면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게 어미 마음인가 봅니다. 신호가 서너 번 가고 뚝 끊기듯 연결되었습니다. 여보세요.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. 그것은 사기꾼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.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어린 새의 울음소리였습니다. 예, 여기 행복죽집입니다. 방금 주문하신 분 맞지요? 아, 네, 죄송해요, 사장님. 제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. 안 되면 취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취소하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. 진짜로 배가 고픈가 해서요. 네.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요. 배가 너무 고파서요. 죄송해요. 정말 죄송해요. 알았다. 울지 마라. 밥해서 보낼 테니 문 열어놔라. 돈은 나중에 주면 된다. 알았지? 그러니까 울지 마라.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 목소리, 젖살도 안 빠진 듯한 앳된 목소리가 왜 그리 낯익었을까요? 어디서 들어본 듯한, 아니 꼭 우리 딸 어린 적 칭얼거림 같기도 하고 몇 년 전 가게를 들락거리던 여고생들의 제잘거림 같기도 한 그 목소리. 어제부터 굶었다.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. 내 자식은 따뜻한 밥 먹여 키우고 싶어 이 악물고 장사했는데 누군가의 귀한 딸은 지금 찬 방에서 굶고 있다는 사실이 같은 여자로서, 엄마로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.
남편은 입이 대빨 나왔지만 제 눈빛을 보더니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. 저는 평소보다 참치를 더 듬뿍 넣고 야채죽에는 자시며 깨며 아끼지 않고 뿌렸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던 잘 익은 동치미도 한 통 가득 담았습니다. 입덧할 땐 시원한 게 최고니까요. 여보, 갈 때 조심해라. 빗길 미끄럽다. 그리고 가서 벨 누르지 말고 문 앞에 두고 문자만 넣어줘라. 애 놀란다. 알았다. 알았어. 가면서 식지 않게 보온통에 잘 넣어라. 얼른 가라. 애 배고프다. 오토바이 소리가 빗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.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가게 안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맴돌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합니다. 전화를 끊은 지 10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목소리의 끝자락에 묻어있던 절박함,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던 익숙함. 도대체 누구일까요? 왜 나는 생판 모르는 남이 아이 목소리에 30년 전 친정엄마 없이 처자이를 낳고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던 그날의 서러움이 되살아나는 걸까요?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. 마치 아주 긴 인연의 끈이 방금 막 당겨진 것 같은 기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. 부디 그 아이가 따뜻한 죽 한 그릇 먹고 이 비 오는 날 덜 외롭기를.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. 그 죽 한 그릇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서막이었다는 것을요. 배달을 다녀온 남편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. 반지하 방인데 보일러도 안 트는지 냉골이더라고. 문 열리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 말입니다. 그 말을 듣고 나니 밤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약속한 금요일이 되었습니다.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. 14,500원. 없어도 사는 돈이지만 사람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? 그런데 오전 10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입금 14,500원. 그 정확한 금액을 보는데 왜 그리 마음이 아리던지요. 10원 하나 깎지 않고 늦지도 않고 보낸 그 돈이 그 아이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 같아서였습니다. 거참. 요즘 애들답지 않게 약속은 칼이네. 내사 맞대목해 각오하고 있었는데. 내가 뭐락합니까? 그런 애 아니라 안 했소. 여보, 오늘 장조림 남은 거 좀 있나? 장조림은 와? 점심 장사할 거 딱 맞는데. 멸치 볶아놓은 거랑 김치랑 좀 싸봐라. 애 혼자 애 키우는데 반찬이나 제대로 해먹겠나? 아이고, 또 시작이다. 돈 받았으면 됐지. 어딜 또 가려고. 오지랖 도병이다. 시끄럽다 잔말 말고 통에 담아라. 애 젖먹이려면 고기 반찬이 있어야지. 남편은 투덜대면서도 소고기 장조림을 꾹꾹 눌러 담아주더군요. 저는 거기에 간 무친 시금치랑 계란말이까지 챙겨들고 길을 나섰습니다. 배달 주소에 적힌 곳은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.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. 이런 곳을 그 만삭의 몸으로 오르내렸을 걸 생각하니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. 계세요. 저 행복죽집입니다. 인기척이 없었습니다. 돌아가야 하나 싶어 문고리를 잡으려던 찰나 안에서 작게 누구세요? 라는 겁먹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. 아, 네, 저 며칠 전에 죽 배달 왔던 돈 입금된 거 보고 고마워서 반찬 좀 챙겨왔어요. 문 좀 열어봐요. 해치려는 사람 아닙니다. 아, 사장님, 안 그러셔도 되는데요. 저, 괜찮은데요. 무거워서 팔 떨어지겠다. 얼른 문 좀 열어봐라. 잠깐 얼굴만 보고 갈게.
잠시 후 새로 된 낡은 현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. 어두컴컴한 틈 사이로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. 헝클어진 머리, 늘어난 티셔츠,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. 그런데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놓칠 뻔했습니다. 니 혹시 지은이 아니가? 세상에, 니 맞제? 2년 전에 우리 가게 맨날 오던 단발머리 그 학생 맞제? 안녕하세요.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. 기억납니다. 교복 치마가 펄럭거리게 뛰어들어와서 이모, 여기 참치 마요 곱빼기요. 하고 외치던 그 명랑한 아이. 친구들과 깨르르 웃으면 가게 안이 환해지던 그 예쁜 단골 학생. 그토록 빛나던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다 죽어가는 얼굴로 갓난쟁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. 도대체 2년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? 그 막던 눈동자는 어디 가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진 듯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니? 차마 반가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대신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. 우리는 한참 동안 현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현관에 서 있는 지은이는 자꾸만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.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쇄골이 앙상했고 발가락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. 자기가 알던 그 사장님에게 이런 몰골을 보인 게 죽기보다 싫었겠지요.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.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치 없는 척, 뻔뻔한 척, 신발을 벗고 밀고 들어갔습니다.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니라 뱃속을 데워줄 뜨끈한 국물이라는 걸 저는 알았으니까요. 아이고, 무거워라 좀 비키봐라. 팔 떨어지겠다. 사장님. 들어오시면 안 돼요.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요. 그냥 가세요. 제발요. 잔말 말고 상이나 펴라. 밥은 먹었나? 애전 물리려면 네가 먹어야 나올 거 아이가. 생각 없어요. 진짜 안 먹어도 돼요. 숟가락 여기 있나? 아이고, 냉장고가 텅 비었네. 물 좀 올려라. 국 데워야겠다.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. 보일러조차 돌리지 않아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. 구석에 놓인 낡은 요 위에는 갓난쟁이가 곤히 자고 있고 빨래 건조대엔 아기 기저귀만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. 정작 제 어미 옷 한 벌 제대로 된 게 없더군요. 가슴이 미어지는 걸 꾹 참고 가스불을 켰습니다. 가져온 미역국을 냄비에 붓고 보글보글 끓이자 눅눅하던 방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제야 뻣뻣하게 서 있던 지은이의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. 앉아라. 식기 전에 퍼뜩 들어라. 미역국이다. 산모가 미역국은 챙겨 먹었나? 네 2년 전에 우리 가게 와서 참치마요 곱빼기 먹던 거 기억 안 나나? 그때처럼 팍팍 좀 먹어봐라. 내 힘들게 들고 왔다. 잘 먹겠습니다. 지은이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국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. 그러다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참고 있던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.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물을 삼키며 아이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. 밥알을 씹는지 울음을 삼키는지 모를 정도로 허겁지겁 숟가락질을 해댔습니다. 천천히 먹어라, 체한다. 그 말을 하면서 제 손은 자꾸만 장조림을 밥 위에 올려주고 있었습니다. 30년 전 친정 엄마도 없이 혼자 아이 낳고 미역국 끓여 먹으며 서러워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. 너도 혼자였구나. 너도 무서웠구나. 부모님은 아시니? 그래, 알았다. 울지 마라. 밥 먹는데 우는 거 아니다. 다 먹고
다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말해라. 이모, 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. 엄마 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. 그래, 안다. 내가 안다. 많이 물어. 이게 엄마 밥이다 생각하고 물어. 아이는 제 앞에서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. 얼마나 굶었던 건지,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던 건지. 바닥을 긁는 숟가락 소리가 제 가슴을 긁는 것 같아 아팠습니다. 다 먹고 나서야 지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. 저는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싱크대 물기를 닦았습니다.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밥 한 끼라는 게 미안해서 더 씩씩하게 그릇을 닦았습니다.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이 좁은 방에서 19살 어린 것이 갓난쟁이랑 둘이서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시리게 파랬습니다. 그리고 결심했습니다. 이 아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겠다고요. 오지랖이라 욕을 먹어도 이번엔 제가 이 아이의 울타리가 되어줘야겠다고 말입니다.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. 돌아오는 길 내내 지은이가 허겁지겁 국물을 삼키던 모습이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. 가게에 돌아와 육수를 젓는데 멍하니 있다가 그만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습니다. 아, 뜨거.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 화끈거림보다 가슴 한구석이 더 쓰라렸습니다. 그 아이가 살고 있는 그 차가운 방, 그리고 우리 가게의 이 따뜻한 온기. 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죄지은 사람 마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. 반찬 통은 받아왔나? 아니, 나중에 받으러 간다 했다. 꺼 봐라. 한 번 가니까 또 갈 구실 만들제? 여보, 내 말 잘 들어라. 딱 거기까지만 해라. 죽 한 그릇, 반찬 한 통. 그 이상은 오지랖이고 집착이다. 당신은 개꼴을 못 봐서 그런다. 19살이다. 이제 갓스물이나 됐을까? 핏덩이 안고 벌벌 떠는데 당신 같으면 그냥 오겠나? 그러니까 그 어린 게 애 낳고 혼자 나와 살 땐 그만한 사정이 있는 거다. 부모랑 의절을 했든 사고를 쳤든 남의 집 복잡한 사정에 끼어들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. 나중에 덤탱이 쓰면 어쩔래? 덤탱이 당신 참말 섭섭하게 하네. 걔 우리 가게 단골이었다.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와서 웃고 떠들던 게 엊그제다. 그때 우리가 아이고 예쁘다. 공부 열심히 해라 엉덩이 두드려줬던 애다. 근데 어른들이 몰랐던 거 아이가. 애가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다는 게 그게 나는 쪽팔리고 미안타. 남편은 제 고함에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그 표정엔 여전히 현실을 모른다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. 저도 압니다. 남편 말이 100번 맞다는 거. 요즘 세상에 남 도와주다가 험한 꼴 당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?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. 천장을 보고 누우니 2년 전 지은이의 환한 얼굴과 오늘 본 그 퀭한 눈동자가 겹쳐 보였습니다. 에휴, 잠다 잤네. 민지야, 니도 거기서 밥은 잘 먹고 댕기나. 엄마가 되어가지고 남의 새끼 걱정에 내 새끼 안부는 뒷전이네. 그런데 민지야, 엄마는 자꾸 그 아이가 밟힌다. 그 아이 부모는 오죽할까 싶다가도 오죽했으면 쫓아냈을까 싶다가도 그래도 애가 굶고 있는데 애가 추워서 떠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걸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건 죄 받는 거 아니겠나?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. 남편 몰래 주방 한구석에서 쌀을 씻고 가장 좋은 소고기를 다져 넣은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19살 엄마가 뭘 알겠습니까? 젖이라도 잘 돌려면 뭐라도 먹여야지요.
그리고 창고를 뒤져 묵혀뒀던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. 딱 이것까지만이다. 이것만 주고 진짜 손 떼는 거다. 스스로에게 수백 번 다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기저귀 팩을 장바구니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. 남편의 잔소리도 세상의 흉흉한 뉴스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. 지금 제 귀에 들리는 건 어제 그 낡은 문틈 사이로 들리던 아기의 가녀린 숨소리뿐이었으니까요. 그렇게 저는 영숙이야 짐의 특유의 그 질긴 오지랖을 다시 한번 부려보기로 했습니다.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갚아야 할 늦은 빚이라고 생각하면서요. 며칠 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. 가게 유리창에 성에가 낄 정도로 매서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. 이상하게 아침부터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. 평소 같으면 이모, 오늘 날씨가 추워요.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싹싹하게 문자를 보낼 아이인데 말입니다. 점심 장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제 신경은 온통 묵묵부답인 휴대폰에 가 있었습니다.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등골이 서늘한 게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. 평생 주걱 잡고 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데 그날따라 그 촉이 자꾸만 경고등을 켜고 있었습니다. 여보, 뭐하노? 손님 기다리는데. 정신 안 차리나? 이상하다. 전화를 꺼놨네. 누가? 그 아가씨? 배터리 다 됐나 보지. 아니면 애 본다고 바쁘든가. 별걸 다 신경 쓴다. 아이다. 느낌이 안 좋다. 아까부터 자꾸 컵을 깨먹질 않나. 가스불을 깜빡하질 않나. 여보, 배달 갈 때 그 집 앞 한 번 쓱 지나가 봐라. 불 켜져 있는지. 거참, 사람 피곤하게 하네. 알았다 알았어. 가본다 가봐. 남편을 보채 배달을 보냈지만 돌아온 남편의 말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. 불은 꺼져 있고 안에서 애우는 소리만 자지러지게 나더라. 벨 눌러도 대달이 없던데. 그 말을 듣자마자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. 내 지금 가봐야겠다. 남편이 소리치는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. 신발을 꺾어 신고 택시를 잡았습니다. 제발 별일 아니기를, 제발 내가 유난 떠는 것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. 하지만 그 시각 지은이는 생지옥 속에 있었습니다. 아이는 혼자였습니다. 열이 펄펄 끓는 핏덩이를 안고 19살 어린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.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야 하는데 주머니엔 1,000원짜리 몇 장뿐이고 택시를 탈 엄두도 못 냈던 겁니다. 도움을 청하자니 세상에 빚지는 것 같아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아이가 잘못될까 무서워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겁니다. 제가 빌라 계단을 허겁지겁 뛰어 올라갔을 때 복도 끝까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소리. 지은아, 지은아, 안에 있나? 이모다. 문 좀 열어봐라. 지은아, 내다. 무슨 일 있나? 대답 좀 해봐라. 이모,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. 뭐라카노? 문 열어봐라. 빨리. 그 순간 저는 30년 전 제 아이가 경기를 일으켰던 그 밤의 공포를 다시 느꼈습니다.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데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. 잠긴 문 너머에 세상의 벼랑 끝에 몰린 두 생명이 있었습니다. 제발 늦지 않게 해주이소. 제발 이 어린 것들을 지켜주이소. 저는 닫힌 문을 향해 온몸을 부딪혔습니다. 19살 소녀의 외로움이, 그 절박함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열기와 비릿한 냄새. 방바닥에는 엎어진 물그릇과 젖은 수건들이 널려 있고 그 한가운데 지은이가 아이를 끌어안고
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. 아기는 열성경련으로 눈이 뒤집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. 초보 엄마인 지은이는 그게 아이가 죽는 건 줄 알고 숨 넘어가게 울며 아이 몸만 흔들어대고 있었지요.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. 아마도 죽으림을 다해 밀었거나 지은이가 기어나와 열어줬거나 그랬겠지요. 방 안에 들어섰을 때의 그 후끈한 열기와 비릿한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생생합니다. 아기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지은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. 이모, 돈이 없어서. 그 와중에도 아이는 돈 걱정을 하며 울더군요. 그게 더 제 가슴을 찢어놨습니다. 돈이 뭐라고. 사람 목숨보다 돈이 무서운 세상이 이 어린 것을 얼마나 옥죄었으면. 저는 아기를 낚아채듯 안고 소리쳤습니다. 돈 필요 없다. 내가 있다. 정신 차리라. 아저씨, 좀 빨리 가입시더. 애가 넘어갑니다. 어떡해요.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요. 그런 소리 하지 마라. 애 듣는다. 엄마가 약한 소리 하면 애가 더 놀란다. 이모 저 병원비 진짜 10원도 없는데. 어떡해요. 입 다물라 했다. 돈은 내가 낸다. 나중에 네가 성공해서 갚으면 된다. 지금은 숨만 쉬라. 숨만 쉬고 있어라 제발. 응급실은 전쟁터였습니다. 흰 가운 입은 의사들이 달려들고 아기 몸에 주렁주렁 기계를 달았습니다. 지은이는 구석에 쭈그려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울고만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이 꼭 죄인 같았습니다. 자식이 아픈 게 자기 죄인 줄 아는 영락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.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. 보호자분 되세요?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? 그 질문에 지은이가 흠칫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. 남인데 생판 남인데 병원비 떠넘기게 된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미안했을까요? 환자분 어머니 되시나요? 서명해 주셔야 검사 진행합니다. 예, 제가 이모 됩니다. 보호자요. 여기다 하면 됩니까? 일단 고열이라 해열제 투여하고 피검사 좀 할게요. 대기실에 계세요. 사장님, 왜 그러셨어요? 저 이거 못 갚아요. 너무 큰 돈 나오면 어떡해요? 시끄럽다. 밥값 외상이나 병원비 외상이나 매한가지다. 아니, 내 가게에서 일해서 갚는다 안 했나? 평생 설거지해서 갚아라. 그럼 된다. 1시간쯤 지났을까요? 의사가 나와 열이 잡혔습니다. 단순 열감기니 걱정 마세요라고 했을 때 지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인사를 허공에 대고 계속했습니다.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를 뽑아 지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. 따뜻한 캔을 쥔 지은이의 손이 그제야 떨림을 멈추더군요. 그날 응급실 복도 의자에서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쪽잠을 잤습니다. 제 어깨에 기대 잠든 지은이의 정수리에서 젖비린내가 났습니다. 제 딸아이 키울 때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. 피 한 방울 안 섞이면 어떻습니까?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밤을 지새우면 그게 식구지요. 지은이가 잠결에 제 옷자락을 꽉 쥐더군요.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이. 그래, 놓지 마라. 이모가 아니, 이제는 내가 네 비빌 언덕 해줄게. 세상 천지 다 너한테 등 돌려도 밥 주는 사람 하나 있으면 사는 게 사람이다. 새벽녘 남편 철민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왔습니다. 어찌 됐노? 애는 이는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지만 한쪽 발엔 슬리퍼, 한쪽 발엔 운동화를 짝짝이로 신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고 지은이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. 안심이 되어서일까요?
긴장이 풀리면서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. 우리는 병원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가족사진 같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 아이를 진짜 세상 속으로, 우리 삶 속으로 데려올 차례입니다.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,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. 택시를 잡으려는 지은이를 잡아 끌고 무작정 가게로 데려왔습니다. 이모, 저 집에 가야 하는데, 하고 머뭇거리는 아이에게 저는 짐짓 큰 소리를 쳤습니다. 그 냉골에 애를 또 데려갈 끼가. 잔말 말고 따라 나온나.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셔터를 반쯤 내렸습니다. 고소한 참기름 냄새, 구수한 쌀 냄새, 그 익숙한 냄새가 지은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. 자, 입어라. 네. 이걸 왜요? 네 내한테 갚을 돈 많다 아이가. 택시비, 병원비, 그리고 앞으로 니랑 네 새끼 밥값. 그거 다 어째 갚을래? 알바 구해서 꼭 갚을게요. 딴 데 가서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갚아라. 내 무릎이 시원찮아서 칼질할 사람이 필요하다. 네 칼질 좀 하나? 사장님, 정말 여기서 일해도 돼요? 아기도 있는데, 그때였습니다. 주방 구석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. 남편 철민이었습니다. 언제 가져왔는지 깨끗한 수건으로 가게 한쪽 평상을 닦고 그 위에 두툼한 요를 깔고 있었습니다. 가게 한 구석, 주방에서 제일 잘 보이는 따뜻한 자리에 아기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. 여보, 거기다 놓으면 손님들 다니기 불편하다 안 했나? 제가 핀잔을 주자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대꾸했습니다. 시끄럽다. 애가 눈에 보여야 일도 손에 잡히는 기라. 요새 손님들은 야박하지 않아서 애기 있으면 더 좋아한다. 그 투박한 배려에 지은이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할게요. 진짜 죽도록 열심히 할게요. 죽도록 하지 마라. 살려고 하는 거다. 우리 살려고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다. 알았나? 네. 이모, 울지 마라. 식당 주방에서 눈물 짜면 음식간 짜진다. 뚝 그치고 당근부터 썰어봐라. 지은이는 야무졌습니다.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당근을 썰고 양파를 다지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. 등 뒤에서는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고 도마 위에서는 탁, 탁,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났습니다. 그 소리가 어찌나 듣기 좋던지요. 마치 멈춰있던 지은이의 인생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 같았습니다. 재료를 다듬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이제 됐다. 기술 배우고 돈 벌고 내 새끼밥 내가 먹이면 그게 어미다. 너는 이제 진짜 어미가 된 거다.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. 지은이는 아기를 업고 서빙을 하려다 저지당했습니다. 니는 주방에 있어라. 홀은 내가 본다. 아, 비키라. 배달은 내가 간다. 세 사람이 좁은 가게 안을 뱅글뱅글 돌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. 몸은 고단했지만 가게 안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쳤습니다. 손님 한 분이 묻더군요. 사장님, 저 아가씨는 누구요? 딸내미요?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예, 막내딸입니다. 손맛이 아주 야무집니다. 그 말을 들은 지은이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.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이내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수줍게 웃더군요. 그 웃음, 2년 전 교복 입고 떡볶이 먹을 때 보여주던 그 환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. 가슴 한복판에 묵직한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.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는 밥그릇 부딪히며 사는 식구가 되었습니다. 보글보글 끓는 죽 냄새 속에, 아기 전 냄새 속에,
사람 사는 냄새가 섞여 들어갔습니다. 이것이 제가 지은이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따뜻한 제안이었습니다.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겨울이 가고 가게 앞 목련나무에 하얀 꽃봉오리가 맺혔습니다. 계절이 바뀌는 동안 우리 가게에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. 이제 저는 주방보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. 대신 주방에서는 이모, 야채죽 2개 포장 나왔습니다. 하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. 누구냐고요? 바로 우리 이 실장 지은이입니다. 사장님, 3번 테이블 김치 리필이요. 그리고 배달 기사님 오셨어요. 오냐 오냐 할배가 갖다 줄게. 우리 민준이 할배랑 배달 갔다 올까? 여보, 애 감기 든다. 그냥 얌전히 있어라. 배달은 퀵 불렀다. 삼촌, 민준이 분유 먹을 시간이에요. 제가 할게요. 나라, 내 손자밥은 내가 먹인다. 니는 죽이나 져서라 타겠다. 남편은 아주 살판이 났습니다. 처음엔 남의 애를 왜 우리가 키우냐고 펄쩍 뛰더니 이젠 민준이가 옹알이만 해도 입이 귀에 걸립니다. 동네방네 손자 자랑하느라 배달도 늦을 지경이니까요. 지은이 얼굴에도 이제 핏기가 돌고 살이 제법 올랐습니다. 2년 전 그 명랑하던 여고생 얼굴이 다시 보입니다. 저녁 장사를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지은이가 쭈뼛거리며 제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첫 월급을 탄 날이었습니다. 이모, 이거 제 첫 월급이랑 그리고 병원비 조금 넣었어요.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됐다. 죽값은 네 일한 걸로 퉁쳤다. 그리고 병원비는 민준이 기저귀 값해라. 안 돼요. 저 이거 안 갚으면 평생 빚쟁이잖아요. 받으세요 제발. 그래야 저도 맘 편해요. 그래, 그럼 죽값 사고 이자 쳐서 딱 2만 원만 받으마. 나머지는 네 엄마 내복 한 벌 사보내라. 네, 네 엄마 지난번에 연락 왔다며. 가게 앞까지 왔다가 차마 못 들어오고 서성이다 갔다며. 보셨어요? 내 눈을 속이나? 네가 누굴 닮아 그렇게 독하게 사나 했더니 네 엄마 닮았더라. 그분도 맘고생 많이 하신 얼굴이더라. 이번 주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온나. 네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보여드리고 온나. 이모 정말 그래도 돼요? 그래.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. 그리고 밥 같이 먹으면 다 풀린다. 우리처럼.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또 한 번 울었습니다.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. 지은이는 이번 주말 아기를 안고 친정집에 갑니다. 아마 등짝 몇 대 맞고 펑펑 울고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겠지요.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데 밤 공기가 참 달았습니다. 14,500원. 그 작은 돈으로 시작된 인연이 죽어가던 한 아이를 살리고 한 가족을 다시 잇고 무미건조하던 우리 부부의 삶에 봄을 가져왔습니다. 세상 사람들은 장사가 계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. 진짜 남는 장사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라는 거요. 누군가 배고프고 힘들 때 밥 먹었나? 하고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. 세상의 모든 외로움은 따뜻한 밥 한 끼 앞에서 녹아내립니다. 당신의 오늘 점심은 따뜻했나요?